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6번째 페이지. 오늘 모실 분은 긴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셜록 홈즈가 있다면 바로 이분이 아니겠습니까? 국내 1세대 프로파일러 표창원 범죄연구소의 표창원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잡지사에 드디어 소장님을 모실 수 있게 됐군요.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네. 제가 영광이고 감사드리죠. 아닙니다. 장안의 화제던데요, 잡지사. 그런가요, 실제로? 네.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예. 감사하게도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너무 바쁘게. 네. 그 개인 유튜브 채널도 하시는 것 같고 브이로그도 올리시고 소설 집필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러시던데. 잡지사가 잡다한 지식 사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잡다한 일들을. 그렇습니다. 네. 정말 살짝 들어보니까 정말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잡지사를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2주에 걸쳐서 표 소장님과 함께 한국 사회를 뒤흔든 범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장님께서 이제 국내 범죄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전무하던 시절에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가서 배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때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아셨으며 배워볼 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간 게 아니고요. 유학을 갔더니 모르고 갔더니 있더라. 뭐 이런 거죠. 거기서 처음 아신 거예요, 개념 자체를. 사실 그 용어라든지 역할 같은 경우는 저뿐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시민들, 관심 있는 분들께서 1991년으로 기억합니다.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그때가 어떤 때냐. 그때 제가 바로 그 직전에 경기도 화성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1986년부터 91년까지 최소한 10분 이상의 희생자가 계속해서 나오셨는데도 경찰이 뭐 전혀 꼬리도 잡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 씌우다가 뭐 때로는 사망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참 우리 현대사의 비극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 속에 스털링, 조디 포스터 그 명배우가 FBI의 프로파일러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서 많은 시민들께서 영화 속에는 저런 프로파일러인가 뭐 이거 왜 우리는 없는 거야. 우리가 있었으면 이춘재도 잡았을 텐데 이 사건 금방 해결됐을 텐데.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영화가 있구나, 그런 역할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뭐 전혀 저도 그 현장의 일원으로서 꼬리도 못 잡고요. 특히 이제 9차 사건의 피해자 14살 중학생 그 시신은 저랑 저희 대원들이 같이 현장에서 보존 조치도 하고 증거 발견 노력도 하면서 너무 이제 그 피해자께 미안하고 죄송한 이제 그런 그 강한 기억을 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부천경찰서로 가서 형사학과에서 또 수사를 할 때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이 발생했고 제가 그 수사본부에서 그 수사에 그 우리 과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전체적인 보고서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었는데 역시 그 사건도 미제가 됐어요. 너무 괴롭고 참담하고 무력감, 열등감, 도대체 난 뭐지? 뭘 할 수 있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네? 라는 그런 이제 참담한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그 당시에 수사를 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 선배님들, 그 과거에 이제 수사반장의 실제 모델이었던 최중락 선배님이라든지 여러 이제 전설적인 그 형사 선배님들 또 현역에서도 범죄자 잘 잡으시는 선배님 찾아가서 다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야 수사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뭐라고요? 수사를 잘하고 싶다고 20년만 해봐. 혹은 어떤 분은 30년만 해봐. 물론 수사의 왕도가 없다, 뭐 모든 것에 왕도가 없다 이 말씀이야 동의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체계라기보다는 경험 많이 해봐라.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당시는 그랬어요. 수사는 어떤 뭐 배워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해서 경험으로 그다음에 이제 직관. 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다라고들 생각하고 계셨을 때라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돌파구를 찾은 게 셜록 홈즈의 나라 영국이었고 영국에 가서 셜록 홈즈도 사실은 그 당시 영국의 경찰 수사의 문제점들 비과학적인 현실들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 씌우던 그런 흑역사들
그걸 안타까워하던 코난 도일 작가가 네. 법의학을 배웠던 예. 의사였던 작가가 수사는 이렇게 해야 돼라면서 사실은 그런 썼던 의도가 이야기들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네. 셜록 홈즈라는 그 가상 속의 이야기가 예. 오늘날까지도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영국이기에 아마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많이 발달해 있으리라. 그리고 실제로도 문헌상으로도 많이 그것을 저희들은 접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배우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갔더니 범죄 심리학, 범죄학, 범죄 수사 기법 그런 부분에서 영화 속에서만 있던 프로파일링이란 것이 영국에서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더라. 네네. 그래서 이제 접하고 배우게 된 거죠. 그런 계기가 있으셨군요. 예. 그렇게 이제 유학 끝내고 한국 돌아오셔서 이제 경찰대 교수로도 계셨고 이제 국내 1세대 프로파일러로 활동해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만 저 역시도 표 소장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네. 통해서였는데 네. 수많은 범죄에 있어서 뭐 자문을 맡으셨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다 기억에 남죠. 다 기억에 남지만, 그러시겠지만. 네, 예. 그 중에서도 뭐 가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장 첫 사건이 아닐까. 처음 맡으신 네, 그 안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당연히 저도 뭐 그것이 알고 싶다의 광팬 중에 한 명이었고 예. 그런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으니 얼마나 제가 떨렸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돌아와서 네. 현장으로는 이제 못 가는 경찰청에서 불러 올려가지고 거기에 경찰청 본부에 앉혀놓고 여러 이제 보고서 연구해서 내라 이렇게 하고 있었던 때라 예. 그건 제가 영국에 간 이유가 아니었거든요. 현장에 가서 못 잡았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또 유사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 차라리 그러면 후학 양성하고 실제로 현장 가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 그래서 경찰대 교수가 되자 이렇게 됐던 것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해 오신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바로 그 전까지 사실 우리가 접하기 어려웠다고 할까? 접하지 못했던 좀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 시점에. 네. 그 그게 즈음에. 바로 정두영 사건이었고요. 정두영 사건. 네. 그래서 그 정두영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자문을 해 드리면서 예. 처음으로 아마도 프로파일링이란 것이 영화 속에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예. 현실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어떻게 이런 이해하기 힘든 범죄자에 대해서 그의 심리, 욕구, 충동, 수법, 기법 등을 분석을 하는지를 아마도 그것이 알고 싶다 정두영 편이 처음으로 많이 알린 것 같아요. 예. 드린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기억에 남죠. 그렇군요. 예. 저도 이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정두영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략한 정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연쇄살인 사건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두영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뉴 밀레니엄이라고 하죠. 2000년대를 여는 대한민국에서 연쇄살인범의 시초격인. 네. 연쇄살인범의 시초격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20세기에도 연쇄살인범은 있었죠. 뭐 김대두라든지 지춘길, 뭐 지존파 뭐 이러한 충격적인 연쇄살인범들이 있었지만 정두영은 시기적으로도 이제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그 밀레니엄이 이제 바뀌는 그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 욕구, 충동 또 수법, 방법 이런 부분이 전과 너무 달랐고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초기에 이제 수사의 혼선을 야기한 부분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특히나 그 전에 발생했던 어떤 범죄하고도 달리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CCTV가 달리고 그 초기 시기에 쉽게 도둑들이 엄두도 못 내는 주로 부잣집들을 그렇죠. 그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시던 피해자분들을 너무 참혹하게 살해해서 초기 경찰이 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서 무척 어려웠던 그런 사건이 정두영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국 연쇄살인범이 시초격이다 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신 기간에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이 사람이 9명을 살해했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유한 집을 골라서 이제 강도살인을 많이 벌였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자기가 이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10억 원이 필요했다. 네. 10억 원을 모아서 내가 장가도 가고 네. 뭐 PC방을 차리겠다. 이런 꿈이 있었던 모양인데 네. 그러면 그냥 돈만 훔치면 되지 왜 그렇게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걸까요? 돈만 훔치면 되죠. 그리고 그는 돈을 훔치는 절도범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아 그렇군요. 예. 이러한 연쇄 강도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정두영은 빈집 털이범이었어요. 사람이 없는 집 혹은 심야에 곤히 잠들어 있는 집들. 네. 그런 집들을 노려서 얻을 수 있는 돈이 많지는 않겠죠. 소위 말하는 뭐 잡범 형태의 네. 좀도둑 형태였고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가 생활해 나가던 그런 범죄자였어요. 아, 그런데 이 범죄 수법이 확 갑자기 바뀌어 버렸잖아요. 부잣집을 털어 그렇습니다. 보기 시작했죠. 그 10억 원이라는 목표가 생긴 거죠. 그 정도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범죄와 전혀 다른 형태이고 흔히 우리 경찰 수사의 그 어떤 전통적 기법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이제 수법 범죄 수사라는 게 있어요. 예. 범죄자 중에 특히 우발적 충동적 초범이 아닌 네. 범죄로 먹고 살아가거나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예. 그들은 자기 몸에 익은 수법이란 게 있어요. 아. 그 수법 중에 보면 대상도 정해져 있고 네. 시간도 정해져 있고 예. 장소도 정해져 있고 사용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범죄가 발견되고 나면 그 수법만 보고도 이건 어떤 사람일 거야. 이렇게 추릴 수가 해서 있는데. 상당히 많은 범죄자들이 검거가 되거든요. 예. 자주 이제 그들이 전과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네. 그럼 정두영은 쉽게 말하면 수법 범죄자예요. 수법 범죄자. 예. 그런데 그 수법이 바뀐 거예요. 대단히 좀 특이한 거죠. 잡범 정도의 성격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 계기가 바로 10억 원이라는 목표죠. 10억 원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걸 범죄의 수단으로 도둑의 수단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도둑질밖에 없으니까 벌어야 되는데 네. 기존에 해오던 대상, 장소, 시간, 이 방법 이걸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감을 잡기가 쉽지 않았겠네요. 찾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기간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그리 긴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어느 정도 짧은 기간 내에 10억 원을 벌어야만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럼 정도영 입장에서 한탕 크게 할 수 있는 거를 찾았던 거네요. 한탕으로는 어렵죠. 한탕이라면 뭐 한 번에 10억은 안 되니까. 은행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곳을 노려야 될 텐데 그럴 기술은 없었어요. 하지만 부잣집 정도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목표를 조정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몇 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많지 않고 길지 않은 시간 내에 10억 원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람이 없는 빈집 혹은 네.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네. 몰래 들키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이렇게 범행을 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죠.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로부터 집에 숨겨놓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협박해서. 그렇죠. 그런 금은 보화든지 뭐 외화라든지 금고 열어라라든지. 금고 열어라 그런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방법과 대상과 시간과 수법을 바꿔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까지 동반할 수밖에 없었던. 동반할 수 없었다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도 살인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요소가 개입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의 그 범행 의도와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예. 봤을 때 살인까지 동반한 것이었다라면 흉기를 준비했겠죠. 근데 정두영은 정두영의 수법은 흉기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침입합니다. 침입을 해서 그 집 안에 있는 흉기를 찾아요. 어느 집에나 돌, 네. 아령, 뭐 방망이 무엇이든 망치 그렇죠. 무엇이든 있으니까. 미리 준비한 게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의도와 목적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돈만 뺐으면 되는데 예. 만약에 피해자가 자기를 신고할 것 같고 네. 범행을 계속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살인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대부분의 강도 살인의 현장에서는요. 살인하기에 필요한 공격만 행해집니다. 그런데 정두영은 어때요? 원치 않지만 목숨을 빼앗아서 네. 신고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정두영이 저지른 범행 현장의 피해자들은 너무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필요 이상으로. 예, 그때 제가 처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소개해드린 개념이 오버킬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버킬.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공격. 그 오버킬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격 그 이상을 넘어서서
그런 건 근데 보통 개인적인 원한이 있거나 그럴 때 나오지 않나요? 원한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예. 감정이 너무 지나치니까.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간 겁니다. 그 이 사건 이전까지는 네. 오버킬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예. 지나치게 많은 손상, 지나치게 잔인하고 가혹한 공격의 원인을 대개 원한 관계, 치정, 분노 이렇게 봤던 생각하게 거죠.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잖아요. 누구든지 하고 싶지 않고 하면 큰일 난다, 처벌받는다, 형벌로도 가장 무거운 형벌 받는다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살인을 한다건 본인 범죄자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죠. 그런데 네. 너무나 상대방이 미울 때 네. 너무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켰을 때는 자기가 그걸 주체하지 못한 채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피해자와 면식관계가 있거나 원한이 깊거나 하지 않아도 범인이 서툴 때, 처음일 때, 미숙할 때 예.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면서 예. 스스로가 격정과 흥분에 휩싸여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런 범인은 권고하고 나면 실제로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횟수로 오랜 시간 동안 잔혹하게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을 못해요. 그 순간 정 미쳐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두영의 범행 현장은 모든 현장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피해자와의 면식 관계일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거의 단정하고 예, 피해자 예. 주변에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거예요. 예. 근데 아니었던 거죠. 그런 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혼선이 생기고. 네. 그래서 어려웠군요, 이 사건이. 예. 그 수많은 그 정두영이 저지른 끔찍한 사건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2000년 3월에 부산 서구 서대신동 가정집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희생자들을 양산했던 정두영이 생존자를 한 명 남깁니다. 네, 한 아기의 어머니였던 걸로 아는데 그랬죠. 네. 어머니가 어린 아기가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진짜 살려줬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건이 정두영 역시 그 전에 저질렀던 그 사건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침입을 해서 집안에 계시던 그 가사 도우미 분, 그다음에 피해자의 언니, 뭐 이러한 그 여성분들을 상대로 공격을 하는데 이 사건이 특이한 점이 처음에 정두영의 침입을 발견한 피해자분께서 집안에 있던 방망이를 들죠, 야구 방망이를. 예. 그래서 그 저항을 하셨는데 예. 오히려 그걸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두영이 분노가 또 끌어오르죠. 정두영이 왜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느냐? 원래 의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내면에 있던 깊은 분노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저항을 하고 자기를 무시한다라는 것에서 촉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의 피해자를 마구 때려서 쓰러뜨리곤 그 두 분의 몸 위에다 이불을 덮습니다. 그분 돌아가셨고요. 그다음 마구 때려서 완전히 사망하신 것을 확인을 하고 집안에 있던 금고를 역시 집안에 있던 아령으로 마구 두드려서 그러니까 사실은 정두영이 원래 원했던 거의 금품을 탈취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피해자들이 살아 계실 때 물어보고 비밀번호를 알아서 열면 훨씬 더 용이하게 금고 속에 있는 것들을 얻을 텐데 이 정두영의 범행 속에는 그런 합리적인 의도적인 범행 목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사실 자기의 목표를 방해하는 내면의 이상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목표로 했던 거액의 금품을 얻기 위해서 거의 2시간 가량을 금고를 두드립니다. 2시간을요? 네. 그때 소리도 엄청 요란하게 났다고. 그렇죠. 이웃집에서 들을 정도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웃집에서는 공사하는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소리가 컸나 보네요. 그렇죠. 그 큰 소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울리니까 이건 당연히 공사일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 사이에 외출했던 피해자가 돌아오신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돌아오신 피해자도 여성분이었고 그때 이제 정두영과 마주칩니다. 그런데 이미 현장은 피가 낭자, 혈흔이 낭자하고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피해자분께서 나에게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 제발 내가 신고 안 할 테니까 날 살려주세요. 근데 정두영이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 아이 잘 키워. 아이 잘 키워라고 했군요. 라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해치지 않은 채 도주해버립니다.
아니 그 내면에 충동적인 그 분노와 이런 게 있는 사람인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두 가지죠. 예. 하나는 다른 피해자들은 자신을 무시했다. 자신에게 대들었다, 저항했다. 자신이 약하다고 깔봤다. 예. 나는 어떤 내면에 스스로가 계속 가지고 살아왔던 자격지심이 있어요. 그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예. 그는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2번 버림받아요. 아 고아원에도 맡겨지고 고아원에 2번 맡겨집니다. 아, 예. 처음에는 자기가 갓난 아기 때여서 기억을 전혀 못하죠. 갓난 아기 때 어머니가 그 남편과 이별을 하게 되면서 예, 예. 두 아이가 있는데 원래 정두영의 형도 있어요. 아. 근데 두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큰 아들은 계속 데리고 생활을 하고 동생 정두영만 동생만 갓난 아기만 고아원에 그런 맡깁니다. 상처는 있었겠군요. 네. 그러면. 예. 근데 그것만 있었다면 자기의 출생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정두영이 7살이 되었을 때 예. 이 엄마가 다른 남성분과 재혼을 합니다. 아. 예, 시계점을 운영하시던 네. 자영업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하고 결혼을 하죠. 예. 그러면서 고아원에 두고 온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새 남편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꾸 눈에 어른거려서 그러니 데려오자. 데려와서 같이 키워도 되겠느냐. 예. 그래서 새 남편분이 동의를 해줘요. 예. 데려오시라 예.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왔는데 문제는 7년간을 보육원에서 자신은 부모가 없는 줄 알고 살았죠. 살아오던 예. 아이다 보니까 예. 일반적인 다른 아이들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남편이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예. 너무 눈치를 본다. 이상하다. 아. 거짓말한다. 아. 난 쟤랑은 못 살아. 이러면서 쟤랑 같이 살 거면 나랑 헤어져. 그 어머니가 다시 7살 된 아이를 예. 고아원에 다시 맡깁니다. 어. 그게 이제 가장 커다란 이 그때는 다 정도의 인지하니까요. 다 상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 희망을 찾고 네. 부모님을 새로 만나서 새롭게 너무나 부러워하던 정상적인 가정에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버려지게 된 거죠. 아. 그 이후에 자기가 이제 또래보다 왜소해요. 원래 정두영이. 예. 그래서 계속 폭력당하고 갈치당하고 이러한 이제 자신의 신체나 완력의 부족에 대한 좀 열등감과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자기를 무시한다 하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아. 거기 또 하나는 네.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가 이번에 정두영이 해치지 않은 피해자는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지 않았잖아요. 일단 수그리고 들어갔죠. 수그리고 살려만 들어가고, 달라. 예, 자기를 강하게 예. 인정을 해줬고 예. 자기에게 용서를 또는 뭐 자비를. 자비를 예. 살려달라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기를 버렸던 자기 어머니와 달리 이 사람은 자기의 자녀를 지키겠다고 한다. 그러니 또 다른 나를 만들지 말고 또 다른 자기 어린 시절의 자기를 생각을 하면서 아기 잘 키워라. 예. 라는 어떤 그러한 그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동일시가 될 수 있는 미지의 아이에 대한 그런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주 결과적으로는 이제 목격자가 남은 셈이 됐기 때문에 정두영은 결국에는 잡혀서 이제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예. 이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 좀 갑자기 궁금해져서. 네. 정두영이 만약에 안 잡히고 10억을 다 모았으면 범죄를 안 저질렀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0%죠. 무조건 저질렀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답은 조세형이 줬다고 볼 수 있어요. 조세형이요? 예. 대도 조세형. 예, 과거에 대도라고 불렸던 그 예. 대도라는 명칭은 적절치는 않지만 예. 어쨌든 그가 과거에 엄청난 그야말로 도둑 중에는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여러 역사를 남겼잖아요. 예. 그가 검거됐어요. 예. 경찰관에 총을 맞고 그리고 복역하고 복역 중에 무범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종교에 귀의해서 예. 맞죠. 그가 결국 석방이 됩니다. 예. 나와서 그에 대해서 개과천선한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전과자도 교정이 될 수 있다라는 살아있는 모범 사례가 된 거죠. 예. 대기업의 범죄 예방 그 업체, 보안 업체의 자문이 되기도 하고 고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교회의 전도사, 또 부흥사로 활약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정말 바뀌었구나. 모두가 바뀌었구나.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 사회가 기회를 줬잖아요. 예. 그런 명예스럽고 또 수입도 상당히 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와 자리도 줬거든요. 예. 일자리도 줬고요.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던 여성분께서 내가 그럼 함께 살면서 저 사람의 그런 그 지속적인 새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하지만 조세영은 그렇죠. 예. 그렇게 범죄가 아닌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툴렀고요. 예. 그런 가운데 남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걸 느끼고 예. 계속해서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걸 느낄 때 욕구의 불만을 느낍니다. 욕구의 문제구나. 그러면서 결국 어떨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 능력자인지 너희들은 모르지. 예.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또 같은 절도. 그 절도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다 늙어서도 절도 계속하고 잡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랬던 그래서 거잖아요. 만약에 예. 정두영에게 10억이 들어오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10억으로 PC방이든 야구 연습장이든 차리고 살아갈 때 그 소소한 수익으로 소시민적인 삶을 과연 견뎌낼 수 있었을까? 남들이 계속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을 텐데요. 그때 그는 다시 아마도 그 억눌린 욕구가 어떤 형태로든 표출해 나왔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그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지 않는 한. 그래서 0%다라고까지 보시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두영 사건에서는 사실 이제 뭐 당시 뭐 2000년대 막 진입한 시기이기도 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프로파일링 기법이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경찰 수사 과정부터 프로파일링이 도입됐던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그 다음 해였죠. 서울 중랑천변에서 예. 4살 여자 어린이가 갑자기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왔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4살이요? 네. 오빠, 엄마, 아빠 어떻게 실종이 됐을까요? 여러 동네 분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5월이었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예, 저녁 시간 선선하니까 예. 밖에 나와 계셨는데 아빠는 잠깐 조깅하러 가셨고 네. 엄마도 이제 운동하시고 오빠가 같이 있다가 오빠도 이제 어린 나이다 보니까 7살인가 8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 친구 놀이 뭐 이렇게 하는 아주 잠깐의 찰나였어요. 아, 혼자 남았군요. 잠깐. 예. 예. 그런데 없어진 거죠. 아빠가 조깅하고 돌아오니 엄마가 뒤를 돌아보니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납치군요. 주변에 예.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막 예. 찾아봤는데 어느 누구도 본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정말 연기처럼 종족이 묘연하게 된 예. 거죠. 그러다가 이제 9일 동안 내내 어떤 소식도 없고 9일. 혹시 유괴라면 뭐 돈 협박 연락이라도 오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전혀 어떤 연락도 없이 9일이 지났어요. 그러다 예. 갑자기 9일이 지난 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환경미화원께서 그 여러 쓰레기를 수거하시다가 네. 바로 그 현장 인근이에요. 그 동네에 집 앞에 배낭이 하나 놓여지는 걸 발견합니다. 아이고, 예. 그 배낭 속에 그 차가운 시신에 훼손된 그 일부들이 있었고요. 다 묘사는 못하지만 네. 훼손된 정도가 굉장히 잔혹했군요.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예. 결국 그 실종된 피해자였음이 확인이 됐죠. 아니, 그 사건에서 이제 그 정두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한 이해, 해석,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요. 사후에. 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한국에서는 권일용 잘 아시죠? 예, 권일용 선생님. 권일용 당시 형사가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경찰청의 또 서울경찰청의 판단에 따라서 프로파일링 업무를 배워서 독학이죠. 독학해서 현장에 적용하라는 이제 지시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와서 여러 사건에 적용을 해오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이 어린이 실종 사건이 발생을 하고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이 되니까 그때 그 서울경찰청 과학수사학에 있던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이 사건은 초기부터 이제 투입이 된 거죠. 예. 권일용 프로파일러의 투입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줬을까요? 그러면 이 사건이 처음에 그렇게 해서 그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위 그 당시에 이제 그 외부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박사, 교수, 뭐 의사 여러 전문가들께서 시기적 특성도 있고 세상에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다.
그렇게 그 실종된 장소 인근에 여전히 경찰과 동네 사람들 피해자가 계속 아이를 찾고 있는 곳인데 일부러 보란 듯이 그렇게 훼손한 시신을 전시하듯이 내려다 놨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사이비 종교가 그 의식을 진행한 거다. 그런 이제 주장들이 많았고 여러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범인은 현재 이 근처에 있지 않다. 멀리 있는데 일부러 시신을 그동안 발견되지 않은 이유 자체가 멀리 데려간 것이었고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에 일부러 이곳에 가져다 두고 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무척 많았었어요. 거기다 이제 훼손한 방식 때문에 그리고 범인이나 범인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가 어떤 특정한 기계를 사용하는 업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단순한 혹은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의 상상에 기반한 주장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때 프로파일러의 역할은 그러한 이제 수사의 혼선을 야기하는 비과학적인 주장들을 걸러내고 현장 수사는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요 상당히 흔들립니다. 외풍, 외부의 그런 영향에 윗선이라든지 그렇죠. 언론의 보도라든지 방향. 왜냐하면 대중은 자꾸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고 전에 없던 사건이고 너무 잔혹하고 찬찬히 차근차근 수사를 해나가기에 쉽지 않은 그런 외부 영향들이 많다는 거죠. 프로파일러 역할은 그때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근거나 증거가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의 증거, 그 다음에 차분한 논리적 분석, 그리고 유사 사례와의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 권일용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나중에 본인은 대단히 겸양스럽게 큰 도움을 못 줬다라는 이야기를 언젠가 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제가 그 사건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그 같이 관찰하고 바라보고 의견도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령 뭐 어떤 사건의 중심을 잡는 거죠. 찾아내. 그 사건의 범인은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 있고 그리고 아마도 아동 대상 성범죄에 전과가 있든지 전과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들키지 않았던 혹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범행이 있었을 것이다. 초범은 아니다. 그리고 뭐 시체가 냉동된 상태로 봐서는 뭐 냉동 물건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그렇죠. 했고요. 그런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 과거에 언제이든지 간에 그런 직업적인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한 20가지 정도에 대한 분석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상당 부분이 나중에 결과가 유사했고요. 아이의 옷 단추가 하나하나 잘 채워져 있었나 봐요. 그걸 보고 또 성격을 유추하기도 하고. 어쨌든 논리적인 접근을 그렇죠. 과학적인 근거와 논리에 기반한 추론인 거죠. 그냥 이제 상상이나 그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번뜩이는 생각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실제로 아동 성범죄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그랬는데 초기에 그 인근 거주자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요.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가 있는지. 그 중에 한 5명인가 6명인가 나왔는데 모두 알리바이가 있거나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일반적인 이제 수사의 그런 과거에 원칙이나 경험상 돈 요구를 하지 않는 아동 실종 그리고 잔혹한 살인 역시 이것은 원한, 복수 그 어린 아이에 대한 건 아니겠죠. 부모와 연관된. 그래서 부모님의 직업 관련된 이제 부친께서 이제 투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원한, 분노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라는 가능성 또는 이제 그 부부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 있지 않을까 그쪽에 많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이제 그런 수사의 방향의 중심을 잡도록 해준 것이 프로파일러 역할이고 성범죄에 집중을 해야 하고 면식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아이를 들키지 않은 채 데려갈 수 있다, 저항 없이 데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이 대상 범죄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록상에 나와 있는 주소지상에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자 중엔 안 나왔죠. 범인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범인이 검거됩니다. 결과적으로 2번, 3번 현장 수사, 탐문 수사, 재수사를 하고 그때 어디에 착안을 하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사 이후에 직후에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는다. 시간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된 용의자에 대한 수색 범위를 넓히게 되고요. 그때에 다른 지역에서 주소지를 여전히 거기에 두고 하지만 근처에 살고 있었던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자
그러니까 한 명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그에 대해서 탐문 수사 인근의 전수 가가호 방문 수사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 기록 중에서 그 혹시라도 단서가 있는지 봤는데 예. 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서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거주자를 만나보지 못한 집들이 여러 집 있었거든요. 있어요. 그 중에 예. 하나가 일치했던 겁니다. 아. 그가 바로 최인구였고 범인 최인구. 그렇습니다. 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경찰이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는 깨끗하게 그 안이 정리되어 있는 채로 비운 지 오래됐었고 예. 큰 이제 다세대 주택 여러 세입자가 있는 집에 별도의 쪽문이 있는 반지하 방에서 거주하고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프로파일러가 중심을 옳은 방향으로 잘 잡아줬던 그렇습니다. 예, 네. 결과네요. 예. 예. 네, 선생님 아직은 이제 프로파일링 정보들이 실제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긴 어렵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예. 미국, 영국 제가 조사한 그 사례들 사건들이 한 20여 건이 있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프로파일링 증거를 받아들인 적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그 퍼스널리티 에비던스라 그래서 캐릭터 에비던스라 그래서 그 행위자의 피의자의 네. 그 성격에 대한 프로파일링 분석이 그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음을 네. 그런 이제 그 입증하는 증거로서의 가치 이걸 이제 1심에서 받아들여준 사건이 9건인가 됩니다. 미국에서. 예. 예. 근데 모두가 다 항소심에서 과학성이 부족하다. 채택이 안 됐어요. 검증이 안 됐다. 예. 다 이제 그 배제가 돼요. 예, 예.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1심에서 채택된 적은 없지만 제출됐던 프로파일링 에비던스들이 네. 10여 건이 있는데 모두 다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가 됩니다. 그렇구나. 그런 어떤 다만 유일하게 미국에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접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 그 사건에 있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사유로 예. 프로파일링 에비던스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영장 발부의 사유.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갱티고개 살인 사건. 아산에서 아산. 있었던 네. 아산 갱티고개 살인 사건. 네, 그 사건이 많이 보도가 됐죠. 최초로 프로파일링 분석 내용이 증거로 법정에서 채택됐다. 최초로. 예. 예. 유일한가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유일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저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예. 사건 발생은 2005년에 있었죠. 아.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 아산에 있는 갱티고개라는 예. 그 도로상에서 이제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 부분이고 인적이 드문 것이죠. 사람이 일부러 갈 일이 별로 없는 예. 그곳에서 출근 전에 운동하시던 분이 네. 그쪽에서 이제 운동 겸 산책을 하시다가 40대 여성이었군요. 예, 40대 여성이 시신을 발견합니다. 아. 예, 그 시신을 발견을 해서 예. 경찰에 신고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난 이후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 같은 갱티고개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건이 상당히 이제 그 의미가 있고 중요해졌고요.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네네. 가까운 곳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시던 그 여성 사장님이셨고요. 예. 신원이 밝혀지니까 바로 이제 그 수사가 확대가 됐고 여러 곳에서 이 피해자의 그 사망 이후에 네. 피해자의 카드로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현금 자동 인출기 ATM에서 돈을 현금이 뽑았군요. 계속 그 인출된 사실이 확인이 돼요. 예. 그리고 그곳에 설치된 CCTV들 그쵸, 당연히 그쵸. 봤겠죠. 예. 어떤 남자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인출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예. 안타깝게도 모자와 마스크도 그렇지만 화질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공개 수배도 되고 다 여러 곳에 전단지도 붙고 했지만 명확하게 이게 누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식별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되고 네네. 피해자 주변 가까운 인물들 중에서는 찾지 못하고요. 그렇게 행하다가 예. 사실 유력한 용의자가 나오긴 나옵니다. 노래방에 그 손님들 중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명함을 두고 간 손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뭐 그 거래 관련 물품들 때문에라도 있는 명함들이 있겠죠. 예. 명함들을 조사하던 경찰이 노래방과 전혀 관련 없는 건설 관련 명함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명함이 있게 된 시기도 바로 이제 청소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하니까 사건 발생 직전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예. 그 명함의 소유자를 찾아가요. 예.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적을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 현금이 인출된 ATM 기기가 막 그 인근에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이렇게 막 이어지거든요. 예. 그 행로와 유사한 그러한 동선을 이제 가졌어요. 동선에서 그 고속도로 그 당시에는 이제 하이패스가 없었기 때문에 톨게이트에서요? 톨게이트에서 카드를 뽑잖아요. 직접 들어갈 때 뽑고 그렇지. 그다음에 나갈 때 예. 그것을 제출하면서 예.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발부받고 종이 티켓처럼 이렇게 그렇죠. 뽑는 거잖아요. 예. 그 근처 지난 길에서는 모든 그 시간대에 네, 네. 그 CCTV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용된 고속도로 그 뭐라고 부르죠? 그 톨게이트. 톨게이트 뭐 티켓? 티켓을 전부 수거해서 지문 조회를 합니다. 티켓의 지문을 예. 다 전수. 그때 그 명함의 소유주의 네. 지문을 찾는데 확인은 안 돼요. 안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모든 티켓 중에서 확실하게 지문이 확인된 사람 중에는 없었는데 예. 지문 확인을 할 수 없는 쪽지문이 좀 있었어요. 쪽지문. 예. 그때는 이제 그게 누구 건지는 모르죠. 그 당시에는. 예. 그렇게 해서 그 유력한 용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만나봤는데 문제는 그 피해자의 차량이 그 노래방 인근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예. 차량 내부를 수색을 해봤더니 흔적들이 발견이 돼요. 피해자가 운전석에 있다가 그 조수석으로 옮긴 흔적이 있고요. 피해자 사망한 곳은 조수석에 앉아 있을 때 뒤에서 안전벨트 끈으로 목을 졸려서 사망을 했고 그 순간 상황이 운전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차량 내 흔적들이 발견이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피해자가 저항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차량 내 정밀 감식을 한 결과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혈흔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량 안에서 담배꽁초가 발견이 돼요. 예. 담배꽁초의 DNA와 혈흔의 DNA가 일치해요. 그래서 가해자네요. 예. 예. 그런 것들 종합을 해서 이 명함의 소유자 찾아가서 그의 동의를 받고 DNA 샘플을 채취해서 국가서 보냅니다. 예.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 건설업 명함 그 사람이? 예. 게다가 그 현금 자동 인출기에 CCTV에 찍혔던 얼굴은 식별이 안 되지만 체형은 식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 크기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미제 사건에 빠지고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2002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15년 동안 안 풀리는 거군요. 그렇죠. 2017년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2002년 사건이죠. 2002년 발생 사건이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태완이법에 의해서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2000년 이후에 발생한. 그래서 이 사건 역시 2002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다시 재수사팀이 꾸려져요. 2017년에. 그때 2017년 재수사팀이 프로파일러를 함께 포함시킵니다. 네네. 그때 프로파일러와 그 당시에 그 담당했던 김경희 형사가 상당히 꼼꼼하게 원점부터 새로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프로파일링 의견이 뭐였냐면 이건 2명 혹은 이상의 공범에 의한 행동이다. 복수의 그렇죠. 범인이. 차량 내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사망한 위치, 방법, 그리고 이동, 그리고 갱티곡의 현장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센 성인이라도 혼자서 그 산길을 시신을 운전한 채로 그대로 그 이동해서 매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해서 공범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던 명함이 있었던 건설 관련업에 종사했던 남성이 공범 중에 한 명인데 만약에 DNA가 남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CCTV에 찍힌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와 함께 있었던 누군가가 아마 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걸 증거로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와 함께 그 사건 발생 시점에 있었을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채택이 된 거예요. 채택이 됐군요. 그래서 이제 그와 그 당시에 참 어렵긴 하지만 2002년에 사건 발생 시점에 같은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고 있었던
자신의 업무에 직장의 후배가 있었어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 기록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 명함 주인의 후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그 명함 속에 있는 회사에 건설 관련 회사에 함께 예. 일하던 같은 팀이었던 예. 후배. 예.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가 조선족이에요. 예. 중국에서 예. 왔던. 어. 그리고 당시에는 불법 체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공범자는 아마도 그가 중국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연락이 끊겼죠. 명함 주인은 그렇게 생각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예. 경찰에서는 그가 실제 현재 있을지도 모르고 중국에 있다면 또 공안의 협조를 받아서 그러면, 그 예. DNA를 확보해서 비교하면 될 테니까요.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2017년에 그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DNA 검사해 같이 있었던 사람의 DNA를 검사했더니 일치했습니다. 그때 차에서 나온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명함 주인이랑 공범이었던 거예요. 공범이었죠. 그래서 그 공범이라는 사실 자체는 둘이 진술하지 않으면 입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예. 어쨌든 그 DNA가 남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예. 실제 범인을 검거하긴 했지만 네. 그도 만약에 공범을 숨겨주고 또 이 사람도 자기는 범인이 아닙니다라고 해버린다면 그러면 사실 절반만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 그러한 수사 끝에 그리고 프로파일러의 분석 의견 앞에서 예. 그는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공범이었다. 야, 대단하다. 진짜. 그렇게 해서 해결된 사건이라서 예. 프로파일링이 상당히 이제 수사에 어떤 단서를 제공하고 해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 능력으로도 인정받았던 사건이라는 거죠. 예, 그러네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네요. 참고로 이제 1차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2차 사건에 대해서는 그 공범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증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면서 짧게 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미제 사건의 야산 갱티고개 사건처럼 프로파일링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제도라든지 협업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무엇보다도 우리 프로파일러들에 대한 지원,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성과를 발휘할 때는 프로파일러 필요하구나라고 하지만 이런 사건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 기나긴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 많은 사건들이 해결되는 네네. 기간 동안은 예. 프로파일러에게 여러 잡다한 일들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분들의 자부심이라든지 예. 또는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안 주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필요해질 때 와서 이제 분석해줘. 이런 어떤 상시적인 프로파일러들, 이 경찰의 범죄 행동 분석 요원들, 그들이 상시적으로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좀 더 확보가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건 새로 발생하는 좀 어렵고 난해한 좀 특이한 사건이건 가혹하고 그 강력 사건이건 아마 좀 더 많은 그 프로파일러의 지원과 프로파일링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살인 사건과 또 프로파일링의 역할 표창원 범죄연구소 표창원 소장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소장님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